여러분은 평소에 이동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짧은 거리는 걷는 분도 있으실 테고 주로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대중교통 이용이 탄소 배출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오늘의 기후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후회복실천문화원의 김현준 원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저희가 밖에서 식사를 한번 같이 했었는데 꽤 먼 거리였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평소에도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시나 보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네. 제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한 650km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요. 예. 이야. 이 자전거는 차량에 비해서 느리지만 나름의 그 느림의 미학이 있고 또 환경적으로 볼 때는 탄소 배출이 안 된다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후위기 시대에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그 교통 분야에서 그 자전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까운 거리는 이제 가급적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자전거의 그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안전 문제가 좀 고민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자전거는 취미나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그 친환경 교통 문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은 평상시에 그러면 어떤 교통수단을 많이 활용하십니까? 저는 자전거는 아니지만 이 대중교통 버스 많이 이용하고 또 KTX도 많이 타요. 혜윤 씨는 어때요? 저도요. 저 네. 서울 오갈 때는 고속버스, KTX 굉장히 자주 탔는데 이게 의외로 너무 가까운 거리면 걷거나 자전거보다 좀 귀찮으니까 자꾸 택시를 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생각하면서 또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실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탄소를 우리가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는 수치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승용차 운행 시에 직접 배출량을 보면 킬로미터당 약 100에서 300g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네. 근데 자전거는 사실 주행 중에 온실가스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가까운 거리는 이제 차량 대신에 자전거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탄소 중립 실천에 좀 좋겠다라는 거고. 그 덴마크의 코펜하겐 그 해외 사례를 보면 자전거 도로를 1km 확충할 때 연간 100에서 250톤의 CO2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야,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을 할 때 탄소 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얼마나 몸에 해로울까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자동차 운행 중에 그 배기가스에는 온실가스가 4가지 종류가 배출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이 중에서 이제 CO2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지만 예. 그 나머지 온실가스도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용하는 자동차 중에 92%가 넘는 게 자가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승용차의 한 77.7% 정도가 나홀로 차량, 나 혼자 운전하는 그런 차량이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86% 정도가 나홀로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나홀로 차량의 한 절반 정도만 그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좀 이용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는 좀 클 텐데요. 그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 한 1,500만 톤 정도의 CO2를 좀 줄일 수 있고 또 연료비는 한 10조 원 정도. 그래서 30년 된 소나무 한 1억 그루를 심는 그런 효과와 맞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외 경우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적극 또 자전거를 이용해 달라 이렇게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제도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유럽의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그 출퇴근 시에 자전거를 이용하면 킬로미터당 300원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유럽 전역에는 한 300개소 정도, 300개 이상의 그 자전거 구매 이용 보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면 1km 갈 때 50원에 50원. 예, 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금전적 인센티브는 이제 초기 행동 유인에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예산 부족이라는 문제가 따르고 해서 이 진정한 변화는 이런 보상이 아니라 그 자전거 이용의 그 어떤 필요성이나 그 가치를 좀 일깨우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문화 정착을 위한 그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자전거가 보이면 타려고 하는데 안 보이면 이걸 찾기가 귀찮으니까 좀 자전거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주는 혜택 같은 것들은 꽤나 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로우대나 또 장애인분들은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하시고요. 또 광역 알뜰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그 환급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서 공유자전거를 활용하면 말씀드렸듯이 킬로미터당 최대 50원 정도의 그 인센티브 포인트를 적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혜택이 있는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이 되면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교통 요금은 단순한 그 교통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변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을 줄어들 테고 그리고 그러면 승용차 이용이 증가되면 또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잖아요.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권 전략을 통해서 프랑스 파리의 그 15분 도시라든지 호주 멜버른의 20분 동네 이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15분, 20분 거리에 학교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적이 돼서 출퇴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도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꾸준하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생활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함께 자전거 이용해 보시고 대중교통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후수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원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한반도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고향 다음으로 나오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독도인데요. 내일이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땅이자 우리가 지켜야 내야 할 곳이죠. 내일은 독도를 마음속에 좀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차게 준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